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임진왜란을 살펴봤었고, 이번에는 이제 임진왜란에 이어서 호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란이라고 하는 것은 오랑캐들, 북쪽에, 우리나라 조선의 북쪽에 있던 오랑캐들, 즉 여진족들이 침략을 하는 걸 우리가 호란이라고 해요. 호란. 외란은 왜, 일본이 침략을 해서 외란, 호란은 그래서 호, 외랑캐 호라고 하는 한자를 써서 북쪽의 오랑캐들, 여진족들이 세운 나라가 침략을 하는 이러한 사태를 우리가 호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진족들이 세운 나라, 즉 후금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이러한 사건을 호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호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 요 광해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광해군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왕이 된 인물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장 1순위의 목표가 바로 전쟁이 끝난 후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는 요게 이제 가장 1순위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전후 복구를 위한 노력들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래서 국가의 재정 문제를 조금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실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토지대장과 호적이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하게 된다는데, 토지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토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상세하게 조사해서 그거를 조금 상세하게 적어 놓은 걸 우리가 토지대장이라고 하고,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해서 적어 놓은 거다라는 거예요. 즉 국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토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를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이들로부터 정확하게 세금을 걷는다.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통해서 국가가 재정을 마련하고 다시 한번 나라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펼친다라는 거. 거기에다가 이제 대동법이라고 하는 걸 실시를 하게 되는데, 요 대동법 우리가 좀 나중에 배울 거니까, 상세하게 배울 거니까, 여기서는 대동법이 광해군 때 실시됐다라고 하는 것만 일단 적어놓고, 그 다음은 이제 국방력의 강화. 우리가 임진왜란, 그 전에 우리가 배경에서도 봤듯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군역제도, 군사제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국방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임진왜란을 우리가 잘 막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방력을 강화해야겠다라는, 그래야 나라가 안전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국방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 무너졌던 성도 수리하고 무기도 수리하고 그 다음에 군사훈련도 이제 열심히 받게 되는 거고, 또한 이제 민생 안정을 위해서 그 당시 이제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허준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의사죠. 지금으로 따지면 의사. 이분이 이제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의학 책을 만들어가지고 다친 백성들 도와주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전쟁이 끝난 어떤 피해, 이런 것들을 회복하려는 노력들을 펼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광해군의 여러 정책들 중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바로요, 중리외교가 되죠. 중리외교. 요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광해군의 중립외교라고 하는 것은 외교 정책을 한마디로 중립적으로 실시한다는 거예요. 중립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생각하면 중간에 있다는 소리예요. 쉽게 생각하면 중간에 있다. 어디에 중간에 있냐? 어느 나라 사이에서 중간에 있느냐? 바로 요 명과 후금 요 사이 중간에 있으면서 중간에 외교 정책을 취한다는 거예요. 즉 광해군의 이러한 중립외교라고 하는 것은 명나라하고 한편이 되는 것, 후금하고 한편이 되는 것, 요거 둘 다 명나라와 한편에 먹는 것도 아니고 후금과 한편에 먹는 것도 아니고, 명나라하고 후금 사이에 있으면서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적절하게 이 두 나라와 사이좋은 좋은 관계를 유지해 보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바로 요 중립외교가 됩니다. 즉 그 당시 광해군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명나라와 후금의 다툼, 전쟁에 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전쟁이 끝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전쟁에 개입하다 보면은 당연히 나라도 힘들어지고 백성들도 힘들어지니까 요 명나라와 후금 이들의 다툼에 끼지 않고 요 사이에 있으면서
명나라 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 후금의 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 사이에 있으면서 두 나라와 적절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중립외교를 시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러한 명나라의 중립외교를 이러한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그 당시 이제 후금이 명나라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명나라는 이 후금을 없애버릴 대규모의 군대를 조직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조선에게도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그 당시 이제 광해군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전쟁에 끼고 싶지 않기는 하지만 명나라의 요청을 거부하기에는 힘들죠. 그 당시 명나라와 우리나라는 4대 관계를 또 맺고 있는 상태였고 또 명나라가 그때 조선에 우리가 임진왜란때 너네 도와줬잖아. 우리가 너네 힘들 때 도와줬어. 너네들도 우리에게 도움을 줘라 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너네 임진왜란 때 힘들 때 도와줬으니까 너네도 우리가 필요할 때 군대 좀 보내줘 라고 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이제 명나라가 우리나라 도와준 건 당연히 사실이고 또 임진왜란에 승리하는데 임진왜란에서 외나라를 막아냈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건 맞으니까 광해군 입장에서 당연히 이거를 거부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군대를 파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군대를 파병을 하면은 결국에는 누가 싫어해요? 후금이 별로 마음에 안 들겠죠. 어찌됐든 명나라는 우리나라 후금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후금과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고 후금과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나라가 위험할 수 있게 되니까 광해군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원군 군대를 보내지만 그 당시 이제 이 군대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이 강홍립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강홍립이라고 하는 장군인데 이 강홍립을 부르는 거예요. 강홍립 장군, 홍립아, 너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군대를 보내지만 나는 그렇죠. 이 전쟁에 끼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괜히 앞에서 나대지 말고 괜히 앞에서 나대면서 전쟁 열심히 하지 말고 뒤로 조금 빠져 있다가 상황을 뒤에서 조금 지켜보다가 누가 이길 것 같은데 이길 것 같은 사람, 이길 것 같은 나라에 바로 항복을 해라 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강홍립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뒤로 쭉쭉 빠져 있다가 그 당시 이제 전쟁을 후금이 이기니까 바로 후금 쪽에 가가지고 후금의 황제 앞에 후금의 왕 앞에 항복을 하는 거야. 항복을 하면서 우리가 명나라의 요청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보냈지만 우리는 사실은 후금 좋아해. 후금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라고 하는 뜻을 전하게 되는 거야. 뭐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명나라하고도 어느 정도 조금 적절한 관계를 좋은 관계 유지하고 후금과도 조금 친하게 지내는 이러한 중립외교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중립외교 덕택에 후금과 전쟁을 피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 전후 복구 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누가 반발하냐? 바로 서인들이 반발을 해요. 서인들. 왜 서인들이 반발을 해요? 그렇죠. 서인들, 즉 사림들은 우리가 의리를 중요시 여긴다고 했잖아요. 의리, 명분 이런 것도 중요시 여긴다 했었잖아요. 즉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도와주고 지금까지 4대 관계 맺으면서 우리 명나라와 의리 있는 관계인데 이 의리를 저버리면 되냐? 의리를 저버리면 안 된다. 이거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비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판을. 그러면서 이 서인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일으켰던 게 바로 이어서 우리가 배울 인조반정이 되는 거예요. 인조반정이라고 하는 사건. 그래서 이 인조반정이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면은 인조반정이라고 하는 사건을 이어서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면 인조반정은 그래서 1623년에 일어난 사건이고 이 인조반정의 원인은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인조반정의 원인은. 아까 말했듯이 인조반정은 서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광해군의 중립외교에 대한 비판의 시작으로 해서 일으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러한 광해군의 중립외교 외에도 또 하나가 바로 폐모살제라고 하는 게 보이죠. 여기 조금 이제 말로는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요거를 조금 풀어서 보면은 폐모, 어머니 모라고 하는 한자를 써가지고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살제 동생을 살해한다 라고 하는 뜻이. 그 당시 광해군에게는 새어머니가 있었어요. 새어머니. 바로 이 새어머니를 폐위시켜버리고 이 새어머니가 낳은 새어머니의 동생, 즉 자신의 이복 동생을 살해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동생을 살해한다? 이거는 굉장히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일이죠.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일. 그 당시 유교, 성리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렇죠. 굉장히 큰 비난, 비판을 받고 용납되지 않을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요 서인들이 그래서 이러한 중리배교, 폐모살제 이런 것들에 이제 불만을 품고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인조반정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조반정을 이제 성공을 시키면서 광해군을 왕에서 몰아내 버리고 인조라고 하는 새로운 왕으로서 세우게 된다. 그래서 인조반정의 주도 세력은 이제 서인이 주도해서 일으켰고 원인은 요 두 가지 광해군의 어떤 중리배교라 폐모살제와 같은 비윤리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삼고 있고 이러한 인조반정의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은 대외 정책이 변화된다. 대외 정책의 변화. 즉 서인들은 광해군의 중리배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싫어하는 사람들. 광해군의 중리배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니까 굳이 이 광해군의 중리배교를 쭉 이어갈 필요가 없겠죠. 이어갈 필요가 없어. 그래서 대외 정책을 바꾸게 되는데 뭐로 바꾸냐? 친명배금으로 바꾸죠. 친명배금. 즉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멀리한다는 소리예요. 후금을 배척하고 멀리한다. 요거를 우리가 친명배금이라고. 그러면 이러한 친명배금 정책, 친명배금의 외교 정책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후금이 싫어하겠죠. 그 전에 광해군은 우리와 좋은 관계, 적절히 좋은 관계, 사이좋게 지냈었는데, 인조라고 하는 왕은 새롭게 서인 정권은 그렇죠. 우리들을 멀리하고 싫어하니까 후금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후금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해오게 됩니다. 침략. 그러면 이어서 이제 이러한 후금이 침략을 하는 여진족들의 침략이 이어지는 두 차례, 두 번의 호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정묘호란이에요. 1627년에 일어난 정묘호란. 정묘호란의 그래서 원인부터 보면은 앞서 말했던 서인 정권의 친명배금이라고 하는 외교 정책인 거예요.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우리 후금은 배척하는 이러한 외교 정책에 큰 불만을 품고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괄의 난이라고 하는데 이 이괄의 난은 이괄이라고 하는 인물이 일으킨 반란인 거. 그 당시 이괄이라고 하는 인물은 인조반정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인물이에요. 인조반정 때 군대를 이끌고 가장 앞에 가장 선봉에 서서 들어갔던 인물인 거예요. 즉 인조반정을 성공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이괄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이괄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인조반정이 끝나고 나서 이 인조반정을 성공시키는데 큰 일을 했던 인물들한테 상을 내려주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덜 받은 거예요. 내가 이 군대를 이끌고 가장 앞에서 선봉에서 나가서 이 인조반정을 성공시키는데 엄청난 큰 역할을 했는데 내가 그런 인물인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이 훨씬 적어. 그러다 보니까 인조 또 이 서인 정권에 불만을 품게 돼.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게 돼. 이렇게 이제 조선 사회가 이괄의 난으로 인해서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어. 이러한 것들을 이제 원인으로 삼아서 호란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후금이 침략을 하게 되고 이들이 이제 황해도 지방까지 침략을 하게 되고 후금이 침략을 하게 되고 황해도 지방까지. 이러한 정묘호란의 그러면 결과를 보면 이제 형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후금의 근대는 뭐 명나라와 싸워서 이길 정도로 그 당시 굉장히 센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막아내기는 좀 어렵고 결국에는 이 후금과의 첫 번째 이 정묘호란에서 패배를 하면서 후금이 원하던 형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 관계, 즉 형과 아우의 관계. 그전처럼 후금과 우리나라가 그냥 동등한 대등한 관계 아니라 형과 아우라고 하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상하, 위아래가 딱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후금이 형, 우리보다 윗사람, 우리보다 위의 나라, 조선은 아우, 후금보다 훨씬 아랫사람, 아랫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묘호란의 결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자호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병자호란의 우리가 원인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병자호란의 원인은 후금의 군신관계 요구에서, 후금이 형제관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군신관계를 요구를 해오는 거예요. 군신관계가 뭐예요? 임금과 신하의 관계란 소리예요. 이 조선 입장에서는 후금 여진족들과 형제 관계, 형과 아우의 관계를 맺은 것도 훨씬 이렇게 굴욕적인 관계인데, 이걸 넘어서서 이제 임금과 신하가 되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형제 관계보다 훨씬 더 위아래가 뚜렷한, 상하관계가 뚜렷한 관계가 돼버리잖아요. 임금과 신하가 뭐예요? 임금은 신하에게 명령을 내리고 신하는 임금의 말에 복종을 하는 관계가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이제 임금과 신하의 관계까지 요구를 해오니까 조선이 요구를 거부하게 되고 결국에는 요거에 따라서 이제 후금이 침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자호란의 우리가 과정을 보면은 요 병자호란에 침략하기 전에 이때 후금은 국호를 또 청으로 바뀌게 돼요. 국호를 청으로. 국호 나라 이름을 바꾸고 청으로 바꾸고 이제 우리나라에 침략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이렇게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병자호란 때는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침략을 해온다는 거. 그래서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조선의 침략을 해오게 되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청나라 후금의 군대는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막기 어렵고, 왕과 정부, 즉 왕과 많은 신하들이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남한산성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신하들 간의 논쟁이 벌어지게, 주화론과 주전론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게 돼요. 주화론과 주전론으로 나눠져 가지고, 즉 신하들 사이에 지금 요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요 사태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의견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의견이 나눠지게 되고 그들끼리 이렇게 논쟁을 벌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지냐? 주화론과 주전론으로 나눠지게 돼요. 주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써놨듯이 화해를 주장하는 거예요. 즉 청나라하고 지금 우리가 싸워봤자 질 게 뻔해. 지금 청나라의 군대를 우리나라 조선의 군대가 싸우면은 거의 이제 이길 확률이 거의 0%야. 0%. 그러니까 일단은 청나라의 요구를 조금 들어주면서 일단은 화해를 하고 일단은 나라를 좀 구하자라고 하는 거. 이 주화론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요 최명길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 당시 주전론은 여기 밑에 써놨듯이 즉 전쟁을 주장하는 입장인 거예요.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면서 후금 오랑캐들과 군신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김상헌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주화론과 주전론, 화해를 주장하는 주화론, 전쟁을 주장하는 주전론으로 나눠서 대립을 하게 된다는 거. 이렇게 이제 신하들 간의 의견이 나눠져가지고 막 대립을 하고 있고 이러면서 조선은 남한산성에서 청나라의 침입을 이렇게 45일 동안 거의 계속해서 힘겹게 막아내고 있다가 결국에는 패배를 하면서 이제 청나라에게 항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자호란의 우리가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병자호란의 결과 어쨌든 우리나라가 패배 항복을 했으니까 청나라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군신관계,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어쩔 수 없이 체결을 하게 되고 이러한 항복을 우리가 이제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부르게 돼요. 남한산성 옆에 이제 삼전도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나라의 그 당시 왕이었던 인조가 청나라 황제 앞에 나아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항복을 하면서
이제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게 되는 이러한 치욕적이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렇게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사건이다라고 해서 삼전도의 굴욕이다라고 많이 부르게 되죠. 이것과 함께 이제 청나라는 우리나라의 왕자들 인질로 잡아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많은 우리나라의 신하들도 백성들도 포로 인질로서 잡아가고 또 조공 우리나라 이제 청나라가 필요한 물건들을 갖다 바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병자호란, 정묘호란,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두 차례의 호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호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와 청나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요거를 살펴볼 텐데 여기서 정말 중요했던 게 바로 요 북벌운동이에요. 북벌운동. 호란이 끝나고 나서 등장을 하는 북벌운동. 이 북벌운동을 살펴보면은 북벌운동의 먼저 배경부터 보면은 호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이 우리나라에서 엄청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 이러한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사건을 겪었다 보니까 조선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가 이대로 굴욕만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 복수 한번 해야 된다. 복수 한번 해야 돼. 그래서 복수심에 불타오르게 되고 북벌운동을 계획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북벌운동은 말 그대로 이제 북쪽을 정벌하자 청나라, 우리나라, 조선 북쪽에 있던 나라인 청나라를 공격을 해서 정벌을 해보자 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정벌. 북쪽 정벌, 즉 청나라 정벌하자는 운동. 그래서 청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는 상황에서 이제 북벌운동을 계획을 하게 되고 이러한 북벌운동을 이끌어갔던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그 당시 왕이었던 효종. 인조 다음에 왕이 되는 게 이제 효종인데 효종이 되고 그 다음에 송시열, 이완이라고 하는 서인들은 친명, 배금, 후금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효종과 그 당시 이제 청나라의 인질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왕자 중에 한 명이었던 요 효종과 인조 다음에 왕이 되는 이 효종과 서인 세력들이 중심이 되어서 청나라 북쪽을 정벌하자라고 하는 북벌운동을 벌이게. 그래서 이들은 이제 전쟁 준비하는 거죠. 성도 수리하고 무기도 새롭게 가다듬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하기 위한 군대들도 많이 군사훈련하면서 길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북벌운동은 안타깝게도 그 당시 청나라가 너무 센 나라예요. 너무 센 나라.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 벽이. 아무리 우리나라가 열심히 해봤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거예요. 청나라가 너무 강한 나라이고 효종이 또 죽어요. 갑자기. 북벌운동을 주도하던 효종이 그 당시 이제 좀 아파서 갑작스럽게 죽게 돼요. 이렇게 북벌운동을 주도하던 왕이 죽어버리니까 그렇죠. 이 북벌운동이 계속해서 진행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따르는 거죠. 게다가 그 당시 백성들 역시 원망이 너무나 커. 원망이. 우리가 외랑 호랑 거치면서 이렇게 오랜 기간 전쟁 거치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또 전쟁을 한대. 또 전쟁을 해.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불만이 커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실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행. 전쟁에 나아가지고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패배 이게 아니라 아예 실행조차 안 된다는 실행조차. 그래서 이 북벌운동, 북벌운동 굉장히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북벌운동 청나라하고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후에 북벌운동 등장을 하게 된다.